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인물로 보는 경제사상사, 저자는 유시민 씨고요. 푸른 나무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네, 저자인 유시민 씨는 1959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책을 쓰셨던 때가 1992년이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유시민 씨의 사진은 상당히 젊은 모습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지난 시간에 프롤로그 그리고 유시민 씨의 얼치기 경제학도의 길 안내를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목차를 좀 읽어드리면 보이지 않는 손의 위대한 탄생, 누군지 아시겠죠? 자유방임시장의 예언자 아담 스미스. 그리고 대중의 빈곤은 신의 섭리다. 토마스 로버트 멜더스 목사의 암울한 세상. 그 다음엔 지주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항상 대립된다. 부르주아 계급의 선봉장 데이비드 리카도. 자유무역은 예속으로 가는 길. 우국지사의 경제학 프리드리 리스트. 그리고 분열된 세상, 싸우는 세상, 부자의 경제학과 빈민의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모든 계급을 공산주의 혁명 앞에 떨게 하라. 칼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보이지 않는 손의 신성화. 풍요한 세계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펼치고요. 모든 지대는 도둑질이다. 불로소득을 규탄하는 영혼의 외침, 헨리 조지. 네, 그리고 낭비하라. 그러면 존경을 얻으리라. 영원한 이방인, 노스타인, 베블렌. 제국주의는 세계를 망친다. 세계대전의 예언자, 존 아킨스 홉스. 저축이 미덕은 아니다. 자유방임주의의 종말을 선고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리고 유토피아를 위한 거대한 실험. 사회주의 70년의 영역과 고르바초프의 좌절, 이렇게 목차가 펼쳐집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위대한 탄생, 자유방임시장의 예언자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의 공짜 여행. 18세기 영국에 찰스 타운젠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때 재무장관 자리에까지 오른 것을 보면 학식과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류사회에서 제법 발이 넓은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재산이 아주 많은 귀족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델카이드 백작 부인이라는 돈 많은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귀부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왔다. 타운젠트는 이 귀공자를 유럽에 보내 견문을 넓히도록 했다. 물론 이러한 수학여행은 당시에 지체 높은 영국의 귀족 가문에서 유행하던 자녀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타운젠트는 많은 재산과 높은 학식 그리고 고귀한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괴팍한 성격을 가진 탓으로 상류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아내가 데리고 온 귀공자의 여행 수행 가정교사를 제대로 고른 것을 보면 사람 보는 눈만은 매우 정확했던 듯하다. 당시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덕 철학을 강의하던 실력 있는 교수를 가정교사로 지목한 것이다. 경제사상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타운젠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도 그 도덕 철학 교수가 다름이 아닌 경제학의 창시자 아담 스미스였기 때문이다. 41세의 대학 교수와 귀공자는 1764년 1월 영국을 떠나 약 3년 동안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여행했다. 엄청난 비용이 든 프랑스 여행에서 그 귀공자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러한 배움을 미천 삼아 영국 사회나 인류 문명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대학 교수 스미스는 다르다. 그는 이 공짜 여행을 충분히 활용했다. 18세기 유럽의 지식인 사회를 휩쓸었던 자유주의, 합리주의 사상의 대가들을 만나고 프랑스의 산업 발전과 정치, 경제적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그는 파리와 마르세유, 남부 프랑스의 학문 중심지 툴루즈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데이비드 휴me, 튜르고, 달랑베르, 콩디악, 기본, 케네 등의 쟁쟁한 사상가들과 사귀었다. 프랑스 제네바로 가서 볼테르와 만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
출간한 철학자로서 이미 만만치 않은 명성을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온 젊은 공작의 선생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겸비한 덕분에 파리 기부인들의 살롱에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는 졸지에 파리 사교계의 총아가 되어 고귀한 여인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후일 국부론을 집필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타운젠트가 스미스를 매우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여행, 수행, 가정교사를 하는 동안 스미스는 300파운드의 연봉을 받았는데 이는 당시 글래스고 대학 교수 연봉의 2배에 육박하는 고액이었다. 게다가 타운젠트는 스미스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평생 동안 300파운드의 연금을 지급했다.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던 아담 스미스가 평생 동안 연구와 집필에 몰두할 수 있었던 데는 연금이 실제로 큰 기여를 했다. 스미스는 1766년 11월 프랑스 여행을 마쳤는데 젊은 귀공자의 동생이 일행에 합류했다가 파리의 노상에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 해 봄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본격적인 학문 연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776년 스미스는 성서 이래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까지 하는 국부론을 출간했다. 대영제국이 가장 거대한 식민지를 잃어버린 아메리카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석 달 전에 출간된 이 책은 대서양 건너가 아니라 영국 땅 자체에서 탄생한 신세계를 그려보였다. 국부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라는 따분한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초판 1천부가 반년 만에 매진되었다. 이것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당시 출판계에서는 놀라운 판매 실적이었다.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매우 방대한 것이어서 한마디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사상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점이다. 오늘날 가장 보수적인 자본가와 정치가들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걸핏하면 스미스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가 바뀐 탓이지 스미스의 사상이 보수적인 탓은 결코 아니다. 스미스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각종의 법률과 규제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던 중상주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자유방임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필연적 승리를 예언했다. 영국 사회가 이미 새로운 체제로 이행했으며 아무도 그러한 신세계의 도래를 막을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제 스미스가 발견한 신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유방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진리를 끄집어냈다. 지금이라도 번잡스런 시장통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스미스가 보았던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무엇을 목격할 수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계획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는 모든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되고 소비된다는 사실이다. 노예를 시켜 이런저런 재화를 생산하게 하는 노예 소유자도 없고 농노들로 하여 한 주일에 몇 번씩 자신의 정원에서 일하게 하는 봉건 영주도 없으며 아들이 아버지의 신분과 직업을 이어받아 각종의 산업에 종사케 하는 낡은 관습의 힘도 사라졌고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배치하는 중앙정부의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적절한 때, 적절한 양만큼 생산되어 적절한 가격에 판매된다. 예컨대 1,00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된 도쿄나 서울 혹은 뉴욕 같은 거대 도시에서 매일 아침 소비자의 대문 앞에 신선한 우유가 배달되는 데에는 낡은 관습이나 명령 따위는 불필요하다.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돈만 가지면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것은 마치 숨을 쉬는 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사람들은 어째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지 의문을 품는 법이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이와 같은 사회에서 살게 된 것은 겨우 200년, 300년 전부터이다. 아담 스미스가 발견한 신세계는 바로 이런 세상이다. 그는 신분제도에 근거를 둔 낡아빠진 관습이나 중앙정부의 계획 또는 명령 없이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거래되고 소비됨으로써 사회가 사분오열되지 않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철학자다. 그가 경제학의 창시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은 이 때문이다. 스미스는 자신의 신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힘을 인간의 이기적 욕망으로 규정짓고 이 신세계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를 자유방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국부론에서 제시한 스미스의 사상 가운데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스미스는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백정이나 양조업자나 제빵업자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택에 식사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인도주의가 아니라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애국심이나 박애정신보다 자기의 이익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제조업자와 상인은 더 높은 이윤을 원하고 노동자는 임금을 올리려고 하며 농민들은 후한 값에 농산물을 처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이 스미스가 말하는 신세계의 전모는 아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스미스의 신세계는 금방 욕심쟁이와 사기꾼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의 신세계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다스리는데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어떤 욕심 많은 구두장수가 주차할 길 없는 이기심에 이끌려 구두값을 2배로 올렸다고 하자. 다른 모든 구두장수들이 똑같이 하지 않는 한 그는 자기의 고객을 모두 경쟁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므로 조만간 값을 도로 내리든지 아니면 파산을 감수해야 한다.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이나 화폐시장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역시 지나친 이기심에 사로잡힌 섬유회사 사장이나 은행가가 종업원의 봉급과 고객의 예금이자를 반으로 깎아버렸다고 해보자. 종업원들이 다른 회사로 일자리를 옮기고 고객들이 거래처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중학교 수준의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스미스의 자유시장은 상품의 가격과 아울러 생산량까지도 한꺼번에 결정해주는 해결사이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우상과 소금 2가지만을 생산하는 경제를 가정해보자.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우산을 원하고 소금을 더 적게 원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산값이 올라가고 소금값은 내려가서 우산공장 사장은 한몫을 잡고 소금공장 사장은 적자를 볼 것이다. 그러면 우산공장 사장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을 더 많이 고용하게 되고 소금공장 사장은 반대로 할 것이다. 소금공장을 집어치우고 우산 생산에 새로 투자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이리하여 우산의 공급이 늘고 소금 공급이 줄면 우산값은 다시 내려가고 소금값은 올라갈 것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스미스의 자유시장은 상품의 가격과 아울러 그 상품이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지까지도 한꺼번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유시장의 역할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결코 아니다. 스미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시장이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국부의 증진이라는 사회 전체의 공동선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의 자유시장은 칭찬받을 만한 장점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만능의 해결사는 아니었다. 그리고 스미스의 신세계는 자유시장의 결함으로 인해 숱한 시련을 겪었다. 우리는 자유시장의 결점과 그로 인한 신세계의 시련에 대해서 뒤에서 충분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는 일단 스미스의 업적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자. 스미스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아직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매뉴팩처, 그러니까 공장제 수공업의 시대였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초기 단계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꿰뚫어보고 그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스미스가 명석한 두뇌와 천재적인 통찰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스미스가 그 일을 해내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사실이다. 모든 위대한 사상은
시대와 상황의 산물인 법이다. 아담 스미스의 사상 또한 예외는 아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필자의 마지막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어서 이렇게 소중한 책 읽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